새벽 5시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 안쪽. 녹슨 간판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미미식당의 불이 켜집니다. 20살 이지은이 앞치마를 두르며 하루를 시작해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좁은 주방에서 지은은 조용히 양파를 썰고 있습니다. 목에 찬 낡은 은목걸이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희미하게 반짝여요. 작은 하트 모양의 정교한 펜던트가 달린 이 목걸이는 지은에게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 보호시설에서 지낸 지은에게 원장님이 어릴 적부터 차고 있으라며 건네준 것이죠. 펜던트 뒷면에는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지만 선명하게 읽기는 어려운 상태였어요. 아침 6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어줘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지만 눈 깊숙한 곳에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따뜻한지 지은은 여전히 알지 못했어요. 보육원에서 18까지 자란 지은은 성인이 되자마자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끊어지고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이 작은 식당이 그나마 안식처였어요. 식당 사장 김씨 아주머니는 지은을 친딸처럼 아껴줬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목걸이만은 절대 벗지 않았어요. 물에 젖어도 기름때가 묻어도 말이죠. 그 목걸이만이 지은을 어딘가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실마리처럼 느껴졌거든요. 혹시라도 자신을 찾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목걸이를 보고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북적거렸습니다. 지은은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어요. 때론 무례한 손님들의 핀잔을 들어도 지은은 항상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에서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인내심이 드러났어요. 보육원에서 배운 것은 언제나 조용히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는 법도 일찍 터득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눈물은 아무도 없을 때만 흘렸고 아픔은 혼자서만 삼켰어요. 그런 지은의 내면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자신만은 따뜻함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 말이에요. 오후가 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지은은 하트 펜던트를 어루만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문득 자신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20해를 혼자 살아온 현실이 그런 희망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지은의 손길은 언제나 세심했어요. 음식을 내어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목걸이를 만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 신중하게 모든 일을 해냈어요. 그런 지은의 모습을 보며 김씨 아주머니는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저녁 무렵 지은은 홀로 식당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였지만 목걸이를 바라보며 희미한 기대를 품어봤어요. 언젠가는 이 목걸이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찾는 누군가가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도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곧 머리를 저었습니다. 20해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은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 남은 정리를 마저 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몰랐어요. 바로 내일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튿날 오후 3시쯤 평소와 다른 손님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60대 남성 한상우였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명예회장이지만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수한 회색 정장에 낡은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평범한 직장인 같았거든요. 한상우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자리 잡은 깊은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와 성공을 이뤘지만 가장 소중했던 손녀를 잃은 후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손녀의 사진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1999년 그날 며느리 최서연과 다투지만 않았다면 손녀가 집을 나가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사업적 성공은 모든 걸 가져다 줬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잃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봤지만 집에 돌아가면 텅 빈 방만이 그를 맞아줬어요. 손녀 윤서연의 방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한상우는 매일 그 방 앞을 지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지은이 밝게 인사하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한상우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으며 지은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긴 세월이 5살 아이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든 한상우는 실제로는 음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지은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어딘가 기억에 남는 그 목걸이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상우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비슷한 목걸이를 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달려갔다가 실망하기를 수십 번. 전국의 보호시설과 고아원을 다니며 찾아다녔지만 항상 헛수고였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치찌개를 주문했지만 한상우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어요. 지은이 다른 테이블을 서빙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 모든 행동에서 어린 시절 손녀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어요. 신중하게 움직이는 손짓,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듣는 자세, 미소 짓는 방식까지도 말입니다. 특히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눈에 띄었어요.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돌리거나 쓰다듬곤 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한상우도 손녀가 어릴 때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걸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상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함부로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무고한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정말 서연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지은이 무거운 쟁반을 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생계를 위해 고생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만약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상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했습니다. 지은에게 팁을 건네면서 잠시 손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무언가 따뜻한 느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식당을 나서면서도 한상우는 계속 뒤돌아봤어요. 지은이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좀 더 신중하게 알아봐야 할 시간이었어요.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상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 손녀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실망일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가서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점심시간
식당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중년 여성이 들어와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재벌가 며느리 최서연이었습니다. 평소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죠. 최서연은 계급 의식과 사회적 편견이 뼛속까지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과 지위로 모든 것을 평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한상우가 자꾸 이상한 곳을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차 나온 것이었어요. 한상우가 이런 허름한 식당을 다닌다는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다가갔지만 최서연은 처음부터 적대적이었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은 채 음식이 늦다며 큰 소리를 쳤고 지은이 차분하게 설명해도 듣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서연의 눈에는 지은 같은 사람이 인간 취급받을 가치도 없어 보였어요. 가난하고 배경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마음껏 쏟아부어도 되는 존재라고 여겼죠. 지은은 최대한 차분하게 응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서연의 모욕은 점점 심해졌어요. 가난하다고, 부모도 없다고, 천한 일이나 한다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불쾌해했지만 최서연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그런 표정을 하는 거야? 고아 주제에 건방지기까지 하네. 부모도 없는 애가 어디서 그런 태도를 배운 거야? 최서연의 말이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지은의 출신을 모독하고 신분을 비하하며 인격까지 짓밟으려 했어요. 마치 지은이 인간이 아닌 것처럼 대했습니다. 최서연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참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가난한 주제에 당당하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심한 말로 지은을 모독했습니다. 급기야 최서연은 손을 들어 지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은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입가에서 피가 살짝 배어 나왔습니다. 그 충격으로 목걸이까지 흔들렸어요.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은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아픔을 참아내고 분노를 삼키고 굴욕을 견뎌내는 모습에서 지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잔혹해도 꺾이지 않는 내면의 강인한 말이에요. 지은은 20해간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자라났습니다. 보육원에서도 사회에서도 수많은 모욕과 차별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참아냈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았거든요. 지은의 그런 모습에 다른 손님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인내력을 가질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울거나 화를 냈을 텐데 지은은 꿋꿋이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상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맞고도 울지 않는 모습을 본 순간 한상우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표정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어린 시절 손녀가 괴롭힘을 당할 때 짓던 그런 표정 같았어요. 한상우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의혹이었어요. 저 아이가 혹시 자신이 찾아 헤맸던 손녀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상우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상우는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최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사과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최서연도 한상우의 아우라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사과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최서연이 나간 후
한상우는 지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뺨의 상처를 살펴보며 얼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지은은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낯선 사람에게 당황했지만 묘하게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씨 아주머니 말고는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어른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한상우의 눈빛에서 진짜 걱정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한상우를 바라봤어요. 한상우는 이번에도 지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것이라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중하게 목걸이의 출처를 물어봤습니다. 지은은 보육원 원장님이 자신을 처음 받았을 때 이미 하고 있던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누가 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팔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다고 덧붙였어요. 한상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목걸이 펜던트 뒷면을 보여달라고 망설이며 부탁했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걸이를 벗어 건네줬습니다. 한상우가 돋보기를 꺼내 펜던트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바로 그 오래 전 5살 손녀에게 직접 새겨준 그 문구였어요. 윤서연, 지은의 본래 이름이었습니다. 한상우의 손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한상우는 그 목걸이를 직접 주문 제작했었습니다. 손녀의 5번째 생일을 위해 특별히 만든 것이었어요. 은세공사에게 부탁해서 펜던트 뒷면에 손녀의 이름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정성스럽게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은은 한상우의 격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낯선 아저씨가 자신의 목걸이를 보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상우는 목소리를 가다듬며 신중하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있는지, 토끼 인형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은 없는지 말이에요.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희미하게 기억나는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어릴 적 토끼 인형을 안고 잤던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것 같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릴 때의 일이라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은이 말하길 가끔 꿈에서 누군가 자신을 서연아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는데 깨고 나면 항상 그리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상우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섣불리 결론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신중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손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지은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에게 가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랐으니까 부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걸이 펜던트 뒷면의 글씨를 보는 순간 무언가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사랑해라는 문구가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어릴 적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상우는 내일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사진과 다른 물건들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앞으로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목걸이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자신에게 가족이 있을까요? 20해간 혼자였던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상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손녀를 찾은 것 같다는 기쁨과 동시에 혹시 또 다른 실망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목걸이의 글씨는 분명했어요. 이번에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 한상우는 비서 박 실장과 함께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손녀를 찾기 위해 수집했던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중이었어요. 보호시설, 고아원, 입양기관까지 전국의 모든 곳을 조사했던 기록들이 상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한상우의 오랜 동반자였어요. 손녀를 찾는 일에 오래도록 함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적이 되어갔죠. 하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던 것입니다. 한상우는 특별히 햇살 보육원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지은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2000년 초경 입소한 아이들의 명단을 보니 나이가 맞는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미상이었지만 특이사항란에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을 항상 안고 있음. 인형을 떼어놓으려 하면 심하게 울음. 은목걸이 착용. 누군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자주 보임. 입소 당시 계속 할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음. 바로 이거였어요. 한상우가 찾던 모든 단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 실장도 긴장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수색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우선 지은의 기억을 되살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육원 기록에는 더 자세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 아이가 처음 보육원에 왔을 때의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서울역 근처에서 혼자 우는 아이를 발견해서 데려온 것이었어요. 아이는 며칠간 계속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라며 울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상우는 집에서 오래된 사진첩들을 꺼내왔어요. 손녀 윤서연의 성장 과정이 담긴 소중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5살 생일까지 모든 순간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토끼 인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디를 가든 토끼 인형을 안고 다녔어요. 놀이터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병원에 갈 때도 토끼 인형과 함께 했습니다. 그 인형은 서연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토끼 인형에는 특별한 이름도 있었습니다. 복슬이라고 불렀는데 서연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한상우는 그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은이 그 이름을 기억한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어요. 한상우는 그 토끼 인형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오랜 세월 서연의 방에 그대로 놔두었던 것이에요. 먼지가 쌓이긴 했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촉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안아주길 기다리며 말이에요. 또 다른 중요한 단서도 있었어요. 서연이 즐겨 들었던 자장가였습니다. 한상우가 직접 작사하여 불러준 노래였는데 서연은 그 노래를 들으면 금세 잠들곤 했어요. 혹시 지은이 그 노래를 기억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자장가 가사는 간단했지만 특별했어요. 우리 서연이 꿈나라로 복슬이와 함께 가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사랑하는 우리 서연아. 한상우가 직접 만든 가사였고 오직 서연만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한상우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오랜 기간 품어온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지은이 자신의 손녀가 아니라면 또다시 절망에 빠질 것이었거든요. 박 실장은 한상우를 격려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다를 것 같다고
모든 증거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희망을 경험했지만 이번만큼은 진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한상우는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만나면 달려갔다가 실망하기를 수십 번, 전국의 보육원과 시설을 찾아다니며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하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목걸이의 글씨뿐만 아니라 나이, 시기, 보육원 기록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특히 지은이 보인 반응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목걸이를 만지는 습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서연과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한상우는 미미식당으로 향했어요. 가방에는 사진첩과 토끼 인형, 그리고 옛날 녹음된 자장가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을 만나서 모든 것을 확인할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식당에 도착한 한상우는 지은이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걸음걸이부터 말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서연의 모습과 닮아 있었거든요. 지은도 한상우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어제 그 일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던 터였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 하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어요. 한상우는 지은의 일이 끝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은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상우가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지은은 어제의 그분이 다시 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반가운 마음도 들었어요. 어제 목걸이를 보고 눈물 흘리던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한상우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신중하게 꺼냈습니다. 지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하며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갓난아기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예쁘게 웃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었어요. 지은은 그 사진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상우는 망설이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첫돌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아기가 돌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인형을 보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상우는 계속해서 사진을 넘겼습니다. 2살, 3살, 4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든 사진에는 토끼 인형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항상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놀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들 때도 토끼 인형과 함께였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기억이 스치는 것 같았어요. 5살 생일 사진에서 지은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 앉은 아이가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지은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제 목걸이와 똑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 목걸이가 맞다고 말했어요. 지은이 하고 있는 목걸이를 그 오래전 이 아이에게 직접 선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상우는 가방에서 토끼 인형을 꺼냈어요.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래고 털이 눌렸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이 그 인형을 보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토끼 인형을 안고 잠들던 밤들, 누군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따뜻한 목소리, 은목걸이를 선물 받던 생일. 모든 것이 희미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복슬이. 갑자기 지은의 입에서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한상우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토끼 인형의 이름 복슬이를 지은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상우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혹시 이 인형을 기억하는지, 어릴 적 함께 지낸 기억이 있는지 망설이며 물어봤어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본 것 같다고, 누군가 자신을 서연아라고 불렀던 것 같다고 했어요. 어릴 때 이 인형과 함께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셨던 것 같은데. 지은의 말에 한상우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한상우가 핸드폰에서 옛날 녹음된 자장가를 틀어주었습니다. 그 오래전 서연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우리 서연이 꿈나라로 복슬이와 함께 가요.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어릴 적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는 증거 같았어요. 노래가 나오자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따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사랑하는 우리 서연아. 가사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상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상우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이 지은의 할아버지라고, 그 오랜 세월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지은의 본래 이름이 윤서연이라고 5살 때 실종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서연아, 정말 우리 서연이 맞구나. 할아버지가 너를 찾았다. 지은은 큰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20해간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누군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한상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손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중한 서연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입에서 한마디가 터져나왔어요. 할아버지. 그 오랜 시간 만에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한상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은을 꼭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긴 세월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도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만난 것이 더욱 기뻤습니다. 마침내 지은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생긴 것이에요. 한상우는 지은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앞으로 함께 살자고 했어요. 지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상우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상우는 지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오랜 세월 그대로 보존해둔 서연의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분홍색 벽지와 인형들, 그리고 작은 책상까지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 있었어요. 지은은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또다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창가에서 그림을 그리던 기억, 침대에서 토끼 인형과 함께 잠들던 기억들이 선명해졌어요. 이곳이 정말 자신의 방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벽에는 서연이 그렸던 그림들이 액자에 넣어져 있었어요. 서툰 손글씨로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쓰여진 편지도 있었습니다. 한상우는 그 오랜 시간 이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해왔던 것이에요. 옷장에는 서연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5살 아이의 작은 옷들이었지만 한상우는 언젠가 서연이 돌아올 것을 믿고 그대로 보관해 왔어요. 지은은 그 옷들을 보며 더욱 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상우는 지은에게 본래 이름인 윤서연을 되찾아 주었어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호적도 정리하고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첫 식사는 서연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끼니를 때우거나 식당에서 서서 먹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반찬을 떠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상우는 서연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기억해서 차려주었어요. 계란말이, 김치찌개, 고구마. 모두 어린 시절 서연이 즐겨 먹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맛을 느끼며 더 많은 기억을 되찾았어요. 한상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긴 세월 혼자 먹던 식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서연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잃어버린 세월은 아쉽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도 했어요. 어릴 적 함께 걸었던 공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나무들은 자라서 더 울창해졌지만 길은 그대로였어요. 한상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되찾았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연못에서 오리에게 먹이를 주던 일, 벤치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공원 한켠에는 서연이 즐겨 타던 그네가 있었어요. 한상우가 뒤에서 밀어주면 서연은 하늘 높이 날아갈 것처럼 웃으며 그네를 탔었죠. 이제는 서연이 너무 커서 그네를 탈 수는 없었지만 그 추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상우는 서연에게 과거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최서현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간 서연이 길을 잃고 보호시설에 맡겨진 것이었어요. 서연은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했어요. 자신도 가족을 잃고 외로웠지만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갔어요. 한상우는 서연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서연은 대학 진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상우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꿈꿔오던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서연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미미식당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일주일에 몇 번씩은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한상우도 서연의 그런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 긴 세월 키워준 사람들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서연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연의 방에는 다시 토끼 인형 복스리가 자리 잡았어요. 그 오랜 시간 만에 주인을 만난 복스리는 서연의 품에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은목걸이도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가족 사랑의 증표가 된 것이죠. 한상우는 매일 밤 서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만에 듣는 노래는 서연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서연은 진짜 집에서 진짜 가족과 함께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서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상우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장학 프로그램을 맡게 된 것이에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했어요. 자신이 자란 햇살 보육원을 비롯해 여러 시설을 다니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자신과 같은 눈빛을 한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아이들에게는 서연이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거든요. 서연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요. 서연이 처음 햇살 보육원을 재방문했을 때 원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고 외로웠던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무엇보다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특히 토끼 인형 복스리를 가져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그 오래 전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인형이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사랑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환이었습니다. 한상우도 서연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손녀를 되찾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서연을 잃었을 때의 아픔을 아는 만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재단에서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진로 지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앞장섰어요. 자신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한 아이를 만났어요. 부모를 잃고 혼자 지내는 10살 여자아이 민지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새로운 토끼 인형을 선물하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민지는 서연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항상 혼자 있으려 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어요. 민지가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서연은 과거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외롭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있던 어린 시절의 모습 말이에요. 이제 서연이 그 아이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민지에게 정기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함께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던 민지도 점차 서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민지에게도 작은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서연의 특별한 목걸이와는 전혀 다른 귀여운 스타 모양의 장신구였어요. 그 아이에게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민지가 자신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한상우는 서연의 그런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손녀가 단순히 되찾은 가족이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긴 세월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의 은목걸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잃어버린 기억의 상징이 아니라 되찾은 가족과 새로운 미래의 증표가 된 것이죠.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꼈어요. 특별한 날에는 서연이 직접 요리를 해서 할아버지께 대접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에게 배운 요리 솜씨를 발휘해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한상우는 손녀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미식당에도 가끔 들렀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서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고생만 하던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진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아주머니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서연을 친딸처럼 키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뿌듯해했습니다. 서연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한상우도 김씨 아주머니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서연은 김씨 아주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드렸어요. 자신의 특별한 목걸이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느낌의 브로치였습니다. 아주머니도 제게는 진짜 가족이에요.
라고 말하며 정성스럽게 건네드렸어요.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혼자 먹던 차가운 도시락 대신 사랑이 담긴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대화를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식탁이었습니다. 한상우는 서연에게 회사 일도 조금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장차 서연이 재단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도 열심히 배우며 할아버지를 돕고 싶어 했어요. 서연은 대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더 체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늦은 시작이었지만 목표가 확실해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에는 할아버지가 옛날처럼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했어요. 그 오랜 시간 만에 듣는 노래는 여전히 서연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토끼 인형 복스리를 안고 잠들 수 있다는 것도 큰 행복이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못다 한 할아버지와 손녀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한상우는 서연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도 한상우도 모두 서연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과 한상우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으며 두 사람은 행복을 만끽했어요. 이제는 다시 헤어질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저를 찾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의 말에 한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고맙다고 서연 덕분에 다시 살 이유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한상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했어요. 서연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제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되찾은 가족의 의미가 모두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죠. 서연과 한상우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 긴 세월이 흘렀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 주었어요. 이제 서연에게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과 새로운 꿈을 키워갈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할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었어요. 은목걸이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기억의 상징이 아닙니다. 사랑의 약속이고 가족의 증표이며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서연이 목걸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이제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한상우와 서연,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찾으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서연이 목에 찬 그 작은 목걸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해져 갈 것입니다.